종합 스포츠 분석 토킹 채널입니다. 10년 이상의 실전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부터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해드립니다. 수년간 운영된 전문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소시에다드 vs 레알 오비에도. 이 경기는 후반 구간 세컨볼 경쟁에서 누가 더 집중력을 유지하느냐에 따라 스코어가 갈릴 가능성이 큰 대결이다. 소시에다드는 투리엔테스를 축으로 이성과 볼란치 라인이 촘촘하게 움직이며 첫 번째 공격이 막혀도 세컨볼을 다시 따내 공격을 이어가는데 강점이 있다. 오야르사발과 게데스는 좌우에서 출발하지만 박스 안과 하프 스페이스로 동시에 파고들며 수비 라인을 넓게 벌려놓고 그 틈을 이용해 세컨볼 지점을 미리 점유하는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 특히 측면에서 크로스나 침투 이후 튀어나오는 볼이 박스 앞에 떨어질 때 투리엔테스가 이 타이밍을 읽고 전진하면 곧바로 중거리 슈팅이나 다시 측면 전개로 이어지는 패턴이 나온다. 반대로 오비에도는 승부처 타이밍, 특히 경기 후반에 세컨볼 경쟁에서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두 번째 볼에 한 발 늦게 반응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이 때문에 후반으로 갈수록 점유율이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수비 라인은 내려왔는데 중원 간격은 벌어지면서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계속 박스 안에서 버티는 흐름이 길어진다. 소시에다드의 전방 공격진이 이 타이밍을 노리고 적극적으로 전진 침투를 가져가면 세컨볼이 떨어지는 위치를 선점해 상대보다 한 박자 빠른 슈팅 기회를 만들 수 있다. 게데스가 뒷공간으로 파고들며 수비를 끌어내고 오야르사발이 안쪽에서 세컨볼과 컷백 타이밍을 동시에 준비하면 박스 앞에서 여러 차례 마무리 기회가 나올 수 있는 구도다. 투리엔테스는 이 움직임을 읽고 박스 외곽에서 루즈볼을 기다리며 한번 튀어나온 볼을 다시 잡아 슈팅이나 전진 패스로 이어지는 두 번째 파동을 만들 준비를 한다. 오비에도는 알렉스와 차이라의 역습 한두 번으로는 반격 여지를 만들 수 있겠지만 후반에 들어서면서 콜롬바토 주변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이 많아지면 세컨볼 경쟁에서 밀릴 위험이 크다. 세컨볼을 빼앗긴 뒤 다시 수비 라인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박스 앞 공간을 완전히 비우는 장면이 반복되면 결국 소시에다드 쪽으로 유효 슈팅 수가 기울 수밖에 없다. 또한 소시에다드는 후반에 교체 자원을 투입해 이선 활동량을 유지하는데 공을 들이는 팀이라 후반 70분 이후에도 세컨볼 경쟁에서 앞서는 그림을 기대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전술 구조와 선수 스타일, 후반 집중력까지 종합하면 이 경기는 소시에다드가 후반 구간에서 세컨볼을 장악하며 스코어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오비에도가 버티는 힘은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겠지만 후반에 떨어지는 집중력과 세컨볼 경쟁에서의 열세를 완전히 상쇄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기본 방향은 소시에다드 승쪽에 두되 경기 양상 역시 소시에다드가 점유를 유지하면서 후반에 승부처를 만드는 흐름에 무게를 두는 쪽이 합리적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소시에다드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유벤투스 vs 코모. 이 경기는 양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점이 분명하다. 전진 빌드업 과정에서 하프라인을 넘기는 패스가 느리고 공격 전개 속도가 끊기는 동안 상대 수비에게 수비 대형을 정비할 시간을 계속 내어주고 있다. 그래서 박스 근처까지 진입해도 숫자 우위를 만들기보다는 상대의 두 줄 수비 앞에서 볼만 돌리다가 측면 크로스로 해결을 시도하는 단조로운 패턴이 반복되는 양상이다. 데이비드와 두비카스 모두 마무리 능력을 가진 스트라이커지만 결정적인 찬스가 만들어지는 빈도 자체가 줄어든 상황이라 슈팅 하나하나의 부담이 커지면서 마무리 정확도까지 떨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일디즈와 로드리게스 같은 돌파형 자원들이 공을 잡는 지점도 주로 미드존 가장자리에 머무르고 있어 페널티 박스 안으로 깊숙이 파고 들어가는 장면보다는 바깥에서 수비를 끌어당기고 짧게 풀어주는 선택이 더 자주 나오는 흐름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 팀 모두 공격에서 볼 소유는 하더라도 박스 안에서 수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장면을 만들어내는 데에는 한계를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주중 경기 일정이 겹치며 양팀 모두 체력적인 부담을 안고 들어온다는 점이 경기 운영을 한층 더 보수적으로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유벤투스는 튀르키의 원정으로 인한 장거리 이동과 강한 압박을 동반한 경기를 치른 뒤라 전반부터 강하게 몰아붙이기보다는 라인 간격을 우선 관리하며 실점부터 막겠다는 사고가 우선될 수 있다. 코모 역시 AC밀란과의 경기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 직후라 초반부터 무리하게 라인을 끌어올리기보다는 미드블록을 형성한 상태에서 상황을 보며 한두 번 역습 타이밍을 노리는 쪽을 선택할 공산이 크다. 또한 두 팀 모두 최근 들어 득점 기대치는 서서히 내려가는 반면 슈팅 대비 유효 슈팅 비율도 만족스럽지 못해 골 결정력 측면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이 경기는 한 팀이 일방적으로 찬스를 몰아치는 그림보다는 중원에서 볼만 오고 가는 구간이 길어지고 양팀 모두 실수를 먼저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는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트피스 한두 번에서 골이 터질 여지는 있지만 양팀 모두 라인 관리에 신경을 곤두세울 경기라 다득점 양상이 나오기보다는 한 골 승부 혹은 골이 나지 않는 방향까지 열려있는 매치업이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가 겹치면서 공격 템포는 더 떨어지고 교체 카드 역시 수비 안정과 미드필더 보강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어 경기 후반에는 누구도 큰 모험을 하지 않으려는 흐름이 강해질 수 있다. 이런 조건을 모두 합치면 한쪽이 확실한 주도권을 잡고 상대를 몰아붙이기보다는 서로의 약점을 의식하면서 조심스러운 운영 끝에 균형을 쉽게 깨지 못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결국 이 경기는 승부를 가르기 위한 과감한 승부수보다는 리그 일정과
체력 안배를 고려한 현실적인 관리 속에서 무승부라는 결과에 양팀 모두 일정 부분 만족할 수 있는 구도로 수렴할 여지가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오버 언더 강추. 바이에른 뮌헨 vs 프랑크푸르트. 이 경기는 전방 압박 이후 중앙 하프 스페이스를 빠르게 장악하는 쪽과 수비 전환 시 미드필더 라인이 제자리를 찾지 못해 중앙 블록이 비는 쪽의 충돌이다. 바이에른 뮌헨은 케인의 마무리, 올리세의 창의적인 하프 스페이스 장악, 고레츠카의 박스 투박스 움직임을 앞세워 상대가 한번 흔들리는 순간 바로 슈팅 상황까지 연결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공을 빼앗는 지점이 대체로 중원 윗선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탈취 직후 올리세에게 공이 전달되면 이미 프랑크푸르트의 중원 라인은 뒤로 물어야 할지 앞으로 압박을 나가야 할지 갈팡질팡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프랑크푸르트는 수비 전환 시 미드필더 라인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바람에 중앙 블록이 비며 세컨드 지역에서 상대에게 주도권을 허용하는 장면이 많고 이 구간이 바로 바이에른 뮌헨이 노릴 포인트다. 올리세가 이 공간을 영리하게 역이용해 하프 스페이스와 박스 앞 경계 지점을 반복적으로 점유한다면 프랑크푸르트 수비 조직이 재정비되기 전에 여러 차례 결정적인 패스를 찔러 넣을 수 있다. 케인은 박스 안에서 수비수의 시선을 끌어당기고 고레츠카는 박스 앞 세컨드 지역의 위치에 흘러나온 공을 다시 슈팅이나 2차 침투로 연결하면서 프랑크푸르트의 3백은 계속 방향 전환을 강요받게 된다. 프랑크푸르트도 에브누 탈리브를 활용한 롱볼, 크나우프의 측면 돌파, 다우드의 전진 패스를 통해 반격을 시도할 수 있지만 라인을 올려 공격하는 순간마다 수비 전환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윙백이 깊게 전진해 있는 상황에서 볼을 잃으면 다우드와 파트너 미드필더가 양쪽 사이드 커버에 끌려나가며 중앙 세컨드 지역 전체가 비는 장면이 나올 수 있다. 여기서 바이에른 뮌헨의 압박 회수 한 번과 올리세의 첫 패스, 혹은 개인 돌파 한 번이면 프랑크푸르트는 수비 라인을 정렬하기도 전에 박스 안팎을 동시에 맞이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에 몰릴 수 있다. 사실상 객관적인 전력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는 매치업이라 결과 자체는 바이에른 뮌헨 승리 쪽으로 기울어 있는 것이 자연스럽다. 하지만 이런 유형의 경기에서는 시장에서도 이미 전력 차이를 충분히 반영해 승리 배당을 낮게 책정하기 때문에 승부 쪽 배당은 체감 메리트가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구조적으로 보면 바이에른 뮌헨의 공격 전개와 프랑크푸르트의 수비 전환 문제를 고려할 때 득점이 비교적 쉽게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바이에른 뮌헨이 전방 압박과 세컨드 지역 장악으로 꾸준히 찬스를 만들고 프랑크푸르트도 한두 번은 역습과 세트피스를 통해 반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스코어가 단조롭게 끝나기보다는 골수가 어느 정도 쌓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그래서 이 경기는 단순히 누가 이기느냐를 맞추기보다는 얼마나 많이 들어가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현실적인 접근이며 언오버 시장에서 오버를 주력으로 두는 선택이 더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바이에른 뮌헨 승 추천. 언더오버 오버 강추. FC 켈른 vs 호펜하임. 이번 맞대결의 핵심은 압박 타이밍과 전진 드리블이다. 호펜하임은 전방과 중원이 함께 압박을 걸어 상대 전개를 끊으려 하지만 실제 경기에서는 압박 타이밍이 서로 엇갈려 수비 라인의 간격이 심각하게 벌어지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이 틈을 켈른은 후세인 바시치를 중심으로 집요하게 노릴 수 있는 팀이다. 후세인 바시치는 중원과 2선 사이 지점에서 공을 받아 전진 드리블로 수비 라인을 직접 압박하며 상대 미드필더와 수비 라인 사이 공간을 파고드는 움직임이 날카로운 자원이다. 호펜하임이 전방 투톱과 2선이 먼저 나가고 더블 볼란치와 포백이 한 박자 늦게 반응하는 순간 중앙에서 수비 밸런스가 무너지는 구간이 생기고 이때 후세인 바시치가 전진 드리블로 침투한다면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결정적인 슈팅 각도가 한 번에 열릴 수 있다. 라그나르 아에는 이 전진 드리블을 기준으로 센터백 사이와 뒷공간을 번갈아 파고들며 수비수들의 시선을 끌어당기고 카민스키는 반대쪽에서 안으로 좁혀 들어오며 세컨볼이나 컵백에 대비하는 움직임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켈른은 볼이 위치한 주변 지역에 중원 윙백 2선을 최대한 모아두고 짧은 패스와 원투 패스로 압박을 끌어내며 한 번에 전진 드리블로 방향을 바꾸는 패턴을 통해 전개를 풀어가는 스타일이라 압박 타이밍이 어긋나는 상대에게는 구조적으로 강점을 발휘하기 쉬운 팀이다. 반면 호펜하임은 더블 볼란치가 포백 앞에서 안정적인 스크린을 제공해야 하지만 전방 압박이 실패하는 순간 뒤로 뛰어들어가는 선택이 많아지면서 중원과 수비 라인 사이 공간이 비어있는 장면을 자주 허용한다. 이때 후세인 바시치가 공을 잡는 순간 한 번의 드리블로 압박 라인을 벗겨내고 이어서 아에나 카민스키에게 패스를 공급하거나 직접 슈팅까지 연결할 수 있어 박스 근처에서의 결정적인 장면은 켈른 쪽에서 더 자주 나올 개연성이 크다. 호펜하임도 아슬라니와 아부둘라후를 활용해 뒷공간을 노리는 역습 한두 번은 만들 수 있겠지만 전개에 앞서 전체적인 수비 밸런스가 무너지는 시간을 줄이지 못하면 다시 수비로 돌아가는 시간이 길어지며 체력 소모가 커질 위험이 있다. 켈른 입장에서는 초반부터 무리하게 라인을 높게 끌어올리기보다는 중원에서 압박을 유도해 호펜하임의 엇갈린 압박 구조를 표면 위로 드러나게 만들고 그 틈을 후세인 바시치의 전진 드리블과 아해의 박스 안 움직임으로 찌르는 전략이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다. 경기 시간이 흐를수록 호펜하임의 압박 타이밍과 수비 간격 조절이 더 느슨해지는 순간이 찾아오면 켈른은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박스 근처까지 전진 드리블을 반복해 호펜하임 포백을 흔들고 두 번째 세 번째 슈팅까지 이어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누가 더 안정적으로 라인 간격을 유지하느냐보다는 누가 상대의 간격이 무너지는 순간을 더 잘 잡아내느냐에 가까운 승부이기 때문에 후세인 바시치의 전진 드리블과 아헤 카민스키의 마무리에 기대를 거는 쪽이 더 설득력 있는 선택이 된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클른 승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유니온 베를린 vs 레버쿠젠. 이 경기는 장거리 원정 후 체력적 부담이 있는 레버쿠젠의 느린 전개와 우니온 베를린의 직선적인 전환 속도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매치업이다. 레버쿠젠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팀이지만 알레이스 가르시아를 축으로 한 후방 빌드업이 안전 위주로 정리되다 보니 상대 박스 근처까지 공을 운반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이다. 그래서 공격 전개 과정에서 공은 자주 좌우로만 돌고 최종적으로 박스 안으로 침투하는 타이밍이 늦어지며 수비 블록이 충분히 정비된 상태에서 마무리를 시도해야 하는 장면이 반복된다. 이번에는 여기에 챔피언스리그 일정으로 인한 그리스 장거리 원정까지 겹쳤기 때문에 전방과 중원에서의 압박 강도, 수비 라인의 커버 속도 모두 평소만큼 날카롭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우니온 베를린 입장에서는 굳이 높은 라인으로 앞에서부터 압박을 몰아붙이기보다 중원 라인 근처에서 블록을 정리한 뒤 상대 전개를 한번 맞고 나서 역습 타이밍을 노리는 접근이 더 합리적이다. 캐디라는 중원에서 상대 빌드업 방향을 한쪽으로 몰아넣고 그 지점에서 인터셉트와 압박을 통해 전원의 출발점을 만들 수 있는 선수다. 이렇게 중원에서 공을 따내는 순간 일리치와 버크가 동시에 템포를 높여 볼을 끌고 나간다면 장거리 원정으로 체력적으로 부담을 안고 있는 레버쿠젠 수비 라인은 뒤로 쫓아가기에 급급한 상황에 몰릴 수밖에 없다. 일리치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을 다루며 전진 드리블과 패스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고 버크는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들며 수비 간격을 찢어놓을 수 있는 자원이다. 두 선수가 템포를 높여 순간적으로 볼을 끌고 나가는 패턴이 살아나면 레버쿠젠의 수비 라인은 미처 블록을 정리하기도 전에 박스 근처에서 수적 열세에 놓이는 상황을 반복해서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레버쿠젠의 느린 전진 전개는 공격이 막힌 뒤 전환 상황에서 라인이 제때 정리되지 않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이때마다 우니온 베를린이 빠른 역습으로 되받아치는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다. 우니온 베를린은 세트피스에서도 일리치와 수비진의 제공권을 활용해 레버쿠젠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구간을 노려 추가적인 득점 기회를 만들 수 있다. 반면 레버쿠젠은 테리어와 틸만의 개별 능력, 알레이스 가르시아의 빌드업 능력을 기반으로 어느 정도는 찬스를 만들 수 있겠지만 장거리 원정 이후 경기라는 부담 때문에 90분 내내 같은 강도로 상대를 몰아붙이기는 어렵다. 그래서 전반전에는 다소 탐색전 양상이 나오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과 전환 속도, 압박 강도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차이가 우니온 베를린 쪽으로 누적될 공산이 크다. 특히 레버쿠젠이 볼을 오래 소유하는 사이 우니온 베를린이 기회가 왔을 때 한두 번만 템포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려 일리치와 버크가 박스 근처까지 볼을 운반해낸다면 그 장면들이 그대로 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치업이다. 결국 이번 경기는 챔피언스리그 일정과 장거리 비행으로 인해 완벽한 퍼포먼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레버쿠젠과 템포를 끌어올려 직선적으로 찌를 준비가 된 우니온 베를린 사이에서 전환의 날카로움이 승부를 가르는 한 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우니온 베를린 승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볼프스부르크 vs 아우크스부르. 이번 경기는 수비라인 조정과 오프사이드 트랩 운영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아우크스부르크와 라인 사이 공간을 파고드는 움직임에 능한 볼프스부르크의 맞대결이라는 점에서 상성이 상당히 뚜렷하다. 아우크스부르크는 세컨드라인 수비수들이 순간적인 위치 조정에서 흔들리면서 스리백앞 공간과 뒷공간이 동시에 열리는 장면이 자주 연출된다. 특히 오프사이드 트랩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라인이 일괄적으로 올라오지 못해 한두 명이 늦게 반응하면서 직선적인 침투에 쉽게 뒷공간을 허용하는 문제가 뚜렷하다. 이 지역을 볼프스부르크의 에이스 페이치노비치가 선점해 라인 브레이킹 움직임으로 볼을 따내는 순간 수비 진영이 재정비되기 전에 곧바로 유효 슈팅으로 이어지는 장면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마예르는 이런 상황에서 하프라인 근처에서 전진 패스 타이밍을 정확히 잡아줄 수 있는 자원이라 야키치 주변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중앙 또는 하프 스페이스로 볼을 투입할 수 있다. 빈모는 측면에서 수비수를 한 명 끌고 나와 블록을 가로로 흔들어 놓고 그 사이 페이치노비치는 수비 뒷공간으로 침투하며 마예르는 두 사람의 움직임을 읽고 가장 위협적인 방향으로 패스를 선택하는 패턴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아우크스부르크 입장에서는 카데와 클로드 모리스를 활용한 역습으로 반격을 노릴 수 있지만 볼을 탈취한 뒤 전진 패스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지원 숫자가 부족해 상대 박스까지 몰고 가는 장면이 꾸준히 나오기는 어렵다. 야키치가 중원에서 태클과 압박으로 버텨보더라도 주변 간격이 정리되지 않으면 한 번 뚫린 뒤에는 뒤쪽 스리백이 대인 마킹과 뒷공간 커버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과부하 상황에 자주 직면하게 된다. 이런 흐름이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볼프스부르크가 중원과 파이널 서드를 장악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페이치노비치가 박스 안에서 슈팅 기회를 여러 차례 가져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다. 무엇보다 아우크스부르크의 오프사이드 트래프라는 단기간에 완전히 개선되기 어렵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준비된 라인 브레이킹 한두 번이 그대로 실점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결국 전방에서 라인을 흔드는 능력과 세컨드 라인 간격을 찌르는 전진 패스를 갖추고 있는 쪽이 이 매치업에서는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서 있다고 봐야 한다. 그 관점에서 보면 이번 경기는 볼프스부르크가 라인 사이 공간을 반복적으로 공략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구도라고 판단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볼프스부르크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에스턴빌라 vs 리즈유. 이번 경기는 아스톤빌라의 4-2-3-1과 리즈 유나이티드의 3-1-4-2가 맞붙는 구도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원 타락박과 방향 전환에서의 수준 차이가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크다. 아스톤빌라는 후방에서 볼을 돌리다가도 틸레만스가 한 번의 방향 전환각을 만들어주면서 상대 압박의 축을 흔들고 반대편 공간을 여는데 특화된 팀이다. 리즈 유나이티드는 중원 미드필더 라인에서의 탈압박 과정이 단조로워 전방 압박 각도가 바뀌는 순간 패스 선택지가 줄어들고 가로채기나 실수가 나오는 장면이 반복될 수 있다. 이때 틸레만스가 압박을 정면으로 받는 대신 첫 터치로 몸 방향을 틀어 옆이나 뒤로 피한 뒤 곧바로 반대 측면으로 전환 패스를 보내면 리즈의 압박은 한 번에 허공으로 빠지게 된다. 그 과정에서 부엔디아가 하프 스페이스로 내려와 전진 패스를 받아두고 다시 와킨스에게 박스 안 뒷공간을 겨냥한 찔러주기를 연결하는 패턴이 반복된다면 아스톤빌라의 박스 진입 횟수는 자연스럽게 누적될 수밖에 없다. 리즈는 칼버트 루인을 향한 롱볼과 세컨볼 경합으로 반격을 노릴 수 있지만 중원에서 탈압박이 막힌 상태에서는 이선과 윙백이 공격에 적극 가담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라인 전체가 뒤로 말려 들어가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아스톤빌라는 부엔디아를 중심으로 이선이 좌우로 포지션을 바꾸며 리즈의 수비 중원 간 간격을 계속 건드리면서 틸레만스에게 전환 패스각을 만들어줄 것이다. 그래서 전후반을 통틀어 보면 아스톤빌라가 중원에서 탈압박과 방향 전환을 동시에 성공시키면서 리즈의 전방 압박을 역이용하고 점점 더 높은 지점에서 공격을 전개해 나가는 그림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경기는 중원에서 얼마나 다양한 탈압박 루트를 가지고 있느냐와 방향 전환 한 번으로 상대 압박을 얼마나 무력화할 수 있느냐의 싸움이며 이 부분에서 틸레만스를 중심으로 한 아스톤빌라 쪽이 분명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아스톤빌라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브렌트포드 vs 브라이턴 HA. 이 경기는 브렌트포드의 이선 전환 속도와 브라이튼의 전방 압박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매치업이다. 브라이튼은 경기 초반부터 전방 압박 강도를 높게 가져가 상대의 후방 빌드업을 방해하려 하겠지만 그만큼 수비형 미드필더와 센터백 사이 간격이 벌어질 위험도 동시에 감수해야 한다. 브렌트포드는 이 지점을 노려 뒤에서 억지로 빌드업을 고집하기보다는 중원에서 한 번에 압박을 털어낸 뒤 야르몰류크에게 빠르게 공을 투입해 세컨 라인을 점령하는 패턴을 준비할 가능성이 크다. 야르몰류크가 하프라인과 박스 사이 공간을 선점하는 순간 브라이튼 미드필더가 전진 압박을 나간 자리 뒤에 넓은 공간이 생기고 이 구간에서 터닝 동작 후 인스텝 중거리 슈팅 각도를 만들 수 있다. 샤드는 측면에서 뒷공간을 파고드는 움직임으로 브라이튼의 풀백과 센터백을 동시에 끌고 다니며 이 움직임 덕분에 박스 앞 중앙 통로가 더 넓게 열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티아고는 이 상황에서 하프 스페이스에 얼굴을 내밀며 짧은 패스와 전진 패스를 섞어 야르몰류키가 박스 앞에서 프리하게 턴을 가져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브라이튼 입장에서는 전방 압박이 깨지는 순간 한 번에 뒤통수를 얻어맞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전반에는 다소 조심스럽게 라인 조절을 할 수도 있지만 기본 성향상 압박 강도 자체를 크게 낮추기는 어렵다. 그래서 전반 중반 이후부터는 브라이튼의 전방 압박과 브렌트퍼드의 중앙 탈압박 전환 패턴이 본격적으로 충돌하면서 세컨 라인이 비는 장면과 박스 앞 중거리 슈팅 찬스가 점점 늘어나는 흐름이 예상된다. 만약 브렌트퍼드가 몇 차례 전환 국면에서 야르몰류크에게 정확히 볼을 집어넣는데 성공한다면 박스 앞 프리 상태에서 강력한 인스텝 중거리 슈팅으로 분위기를 단번에 바꾸는 장면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하다. 브라이튼은 여전히 미토마를 앞세운 측면 돌파와 루터의 연계로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 수 있지만 라인 전체가 전진한 상태에서 공을 잃는 순간에는 역습에 그대로 노출되는 구조라 후반으로 갈수록 뒷공간과 세컨 라인의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다. 브렌트퍼드는 이런 흐름을 이용해 전반에는 압박을 견디며 경기 감각을 잡고 후반으로 갈수록 야르몰류크의 중거리와 샤데의 침투를 통해 결정적인 한두 번의 찬스를 만들어 스코어를 가져오는 전략을 준비할 법한 경기다. 결국 이 매치는 전방 압박의 강도보다 그 압박이 깨졌을 때 세컨 라인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고 브렌트퍼드는 바로 그 허점을 찌를 수 있는 이선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값이 존재한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브렌트퍼드 승 추천. 언더오버 언더 강추. 첼시 vs 벌리. 이 경기는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분명한 매치업이라 기본적으로는 첼시 승리 방향을 전제로 깔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도다. 다만 이런 형태의 경기에서는 승무패 쪽 배당이 지나치게 낮게 형성되기 때문에 실제 배팅 관점에서는 승리 여부 자체보다 언더오버 쪽을 주력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첼시는 콜 파머를 축으로 템포를 끌어올리며 전진 패스를 시도하는 장면이 많을 것이고 델랍의 움직임과 엔소의 전개까지 더해지면 벌리의 느린 수비 라인은 계속 뒤로 쫓겨다니게 된다. 벌리가 공격 전개 속도가 느려 역습으로 맞불을 놓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기의 상당 부분은 벌리 진영에서 진행되며 파머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잡아 방향을 틀 때마다 슈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구도일수록 후반 중반 이후에는 경기 흐름이 잠시 느려지거나 이미 승부가 기운 상황에서 양팀 모두 수비 조직력을 느슨하게 가져가는 구간이 함께 찾아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흐름에서는 전반부터 빠르게 골이 터질 경우 다득점 양상으로 번질 여지가 있고
특히 벌리가 마음먹고 라인을 올리는 순간에는 뒷공간이 크게 노출되면서 추가골이 나올 확률이 높아진다. 반면 만약 벌리가 초반부터 극단적인 로우블록으로 버티기에 성공하고 첼시가 파이널 서드에서 마무리를 연달아 놓치는 흐름이 이어진다면 후반 막판까지도 스코어가 생각보다 타이트하게 유지될 수 있는 변수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래도 전개 속도, 이선에서의 퀄리티, 박스 앞에서의 결정력까지 모두 합쳐보면 이 경기는 첼시가 결국 수비 라인을 허물면서 득점을 가져가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더 높다. 그 과정에서 벌리의 느린 공격 전개와 수비 전환이 반복해서 드러난다면 승부보다도 득점수에 대한 판단이 더 큰 가치를 가지는 매치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경기는 첼시 승리를 베이스로 깔되 승무패보다는 언더오버 시장에서 어느 쪽 흐름이 나올지를 먼저 판단하고 그 방향에 맞춰 주력 포인트를 잡는 접근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첼시 승 추천 언더오버 오버 강추 베티스 vs 라요 바이에카노 이 경기는 전진 압박 이후 뒷공간 관리와 전환 패턴의 정확도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 라요는 전진 압박 자체는 거칠게 가져가지만 그 뒤 리커버리 속도가 느려 터지면서 뒷공간 커버가 늦어지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전방 라인이 뛰어나간 뒤 더블 볼란치와 포백의 반응이 한 박자씩 뒤로 밀리다 보니 라인 간격이 한번 벌어지면 다시 압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베티스는 바로 이 지점을 정조준할 수 있는 팀이다. 공을 빼앗은 뒤 포르날스가 첫 패스에서 전방을 바라보고 안토니와 에르난데스에게 빠르게 연결하는 전환 패턴을 준비해 두고 있기 때문에 라요의 압박이 실패하는 순간 곧바로 뒷공간을 향한 직선적인 침투가 이어질 수 있다. 라요의 경우 최근 전진 압박 후 리커버리 속도가 느려 터졌고 그래서 뒷공간 커버가 늦어지는 장면이 자주 연출되고 있다. 이 구간에서 베티스의 에이스 안토니와 에르난데스가 침투 타이밍을 제대로 잡는다면 빠른 전환 패턴 플레이 한 번으로도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결정적 득점 장면이 나올 수 있다. 안토니는 측면에서 안쪽으로 좁혀 들어가며 공을 받는 순간 수비수를 정면으로 끌어내고 한 번의 방향 전환으로 슈팅각을 만들거나 반대편으로 크로스를 전개하는 선택지를 모두 갖고 있다. 에르난데스는 이 움직임에 맞춰 수비 뒷공간과 센터백 사이를 번갈아 파고들며 수비수들이 동시에 두 명을 체크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라인이 이미 벌어진 상태라면 한 번의 패스만으로도 수비 라인이 완전히 갈라질 수 있다. 라요도 공격력 자체는 무시할 수 없고 호르에데, 프루토스와 알바로 가르시아, 이시팔라존이 전방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는 자원들이지만 전진 압박이 실패한 뒤 라인 재정렬이 늦어지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경기 전체의 흐름에서 수비 쪽 리스크가 더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전진 압박에 따른 체력 소모가 누적되면 리커버리 속도는 더 떨어지고 중원과 수비 라인 간격은 더 넓어질 수 있다. 이 구간은 베티스 입장에서는 안토니와 에르난데스의 침투 타이밍을 가장 적극적으로 노려야 할 타이밍이다. 종합적으로 보면 라요는 전진 압박으로 초반 주도권을 노리겠지만 한 번만 압박이 풀리면 베티스의 빠른 전환 패턴에 그대로 뒷공간을 허용하는 상성이며 이 구조에서는 베티스 쪽이 스코어를 만들어낼 여지가 더 크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베티스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알시랑스 vs AS 모나코 이 경기는 랑스의 높은 활동량과 하프스페이스 선점 능력이 챔피언스리그 일정으로 인해 체력 소모가 누적된 AS 모나코의 중원과 어느 정도 대비를 이루는지가 핵심이다. 랑스는 초반부터 백스리를 앞세워 라인을 끌어올리고 중원에서 강한 압박을 통해 두 번째 공을 선점한 뒤 곧바로 전진 패스를 꽂는 방식으로 상대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토마손이 세컨드 라인에서 공을 잡는 순간 전진 드리블과 패스를 동시에 위협으로 보여줄 수 있어 모나코의 수비형 미드필더에게 상당한 부담을 준다. 모나코는 전방에서 비에레트와 아클리오체, 골로빈을 축으로 빠르게 치고 나가려 하겠지만 중원 템포가 느려지는 시간대가 길어지면 랑스의 압박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 파리 생제르맹과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에너지를 많이 쏟아부은 직후라는 점을 고려하면 중후반으로 갈수록 모나코의 중앙 미드필더들이 전방과 후방을 오가는 왕복 주파에서 뒤처질 위험이 있다. 그래서 하프스페이스 커버가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토마손이 그 구간을 활용해 전진 드리블을 시도하며 페널티 박스 앞에서 수적 우위를 만드는 장면이 반복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에두아르는 박스 안에서 수비를 끌어안고 토빈이 측면에서 타이밍을 맞춰 올라오면 컷백과 낮은 크로스를 통해 결정적인 마무리 찬스를 설계할 수 있다. 반면에 모나코 입장에서는 비에레트가 전방에서 공을 지켜주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뒤에서 뛰어 올라와야 할 미드필더들의 체력 소모가 더 커진다는 딜레마가 생긴다. 아클리오체와 골로빈이 하프스페이스로 파고들며 반격을 노리겠지만 랑스가 중원에서 압박 타이밍을 잘 맞추면 이들의 첫 터치를 강하게 제어할 수 있다. 또한 랑스는 홈에서 세트피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박스 안에서 제공권을 노리는 팀이라 코너킥과 프리킥 상황에서도 모나코 수비를 계속해서 시험할 것이다. 모나코는 챔피언스리그에서 보여준 전방 폭발력을 다시 재현하려면 중원 간격 관리와 수비 전환 속도를 끌어올려야 하지만 일정과 체력 부담을 감안하면 풀타임 동안 이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시간이 지날수록 랑스는 중원 압박 강도를 유지한 채 토마손을 중심으로 공격 템포를 조절하며 페널티 아크 주변에서 슈팅각과 패스각을 번갈아 만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나코의 개인 기량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역습 한두 번에서 골로빈의 킥이나 비에레트의 마무리로 위협적인 장면이 나올 여지는 분명히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경기 흐름과 체력 분포, 중앙 미드필더의 수비 가담 속도까지 모두 감안하면 랑스가 집요하게 하프 스페이스를 두드리며 경기 주도권을 쥐고 갈 확률이 더 높다. 결국 이 경기는 랑스가 토마손을 축으로 중앙을 점령하고 모나코에 느려진 세컨드 라인을 계속 공략해 득점 기회를 만들어가는 그림으로 그려질 가능성이 큰 승부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랑스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US 레체 vs 인테르. 이 경기는 공수 간격이 심하게 벌어진 레체의 중원 불안과 하프 스페이스와 전방 압박을 겸비한 인터밀란의 공격 구조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매치업이다. 레체는 최근 중원에서 압박이 제대로 걸리지 않아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 침투를 상대에게 자주 허용하고 있고, 이 지점에서 전진 드리블과 전진 패스를 연달아 허용하며 무너지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라마다니가 넓은 범위를 혼자 커버해야 하는 구간이 길어지면서 한번 압박 타이밍을 놓치면 그 뒤에 있는 수비 라인 앞 공간이 통째로 비는 문제가 더 두드러지고 있다. 인터밀란의 루이스 엘리케와 차라노울루는 이런 구조적 약점을 정면으로 노릴 수 있는 유형이다. 루이스 엘리케는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넘나들며 수비를 끌어내고, 차라노울루는 그 뒤에서 변칙적인 전방 압박과 함께 볼을 탈취한 순간 곧바로 위로 찔러넣는 패스를 선택할 수 있다. 레체가 빌드업 과정에서 공수 간격을 정리하지 못한 채 공을 잃는다면 루이스 엘리케와 라우타로 마르티네즈가 전방에서 압박을 통해 공을 되찾고 차라노울루가 이 선에서 전개를 다시 정리하는 장면이 여러 차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인터밀란은 단순한 롱볼이 아니라 전방 압박으로 상대 실수를 유도한 뒤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는 패턴을 통해 페널티 박스 앞에서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꾸준히 만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가진다. 레체가 라인을 내리고 버티려 해도 공수 간격이 계속 벌어지는 흐름이 이어진다면 미드필더 앞뒤 공간을 메우지 못하고 인터밀란의 이선과 공격수들이 번갈아 그 공간을 점유해 슈팅각을 만들어갈 여지가 크다. 라우타로 마르티네즈가 수비 라인 앞쪽에서 공을 받아 등을 쥐고 버티는 순간 루이스 엘리케는 안쪽으로 파고들고 차라놀루는 세컨드 라인에서 박스 앞 공간에 위치하며 세 번째 옵션이 되는 그림까지 동시에 그려진다. 레체가 이 모든 움직임을 동시에 제어하기 위해 수비 숫자를 안쪽으로 모으면 측면에서의 2차 크로스와 컵백까지 노출되면서 점점 페널티 박스 주변을 지키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결국 레체가 이 경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공수 간격을 극단적으로 줄이고 중원 압박의 타이밍과 라인 간 거리부터 정리해야 하지만, 최근 보여준 경기 흐름을 감안하면 하루아침에 해결되기 어려운 과제다. 반대로 인터밀란은 루이스 엘리케와 차라노울루를 앞세운 변칙적인 전방 압박으로 레체의 빌드업을 끊어내고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는 패턴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기대 득점 상황을 여러 차례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구조를 종합하면 경기 전체의 볼 점유와 박스 앞에서의 볼 터치 빈도는 자연스럽게 인터밀란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고, 레체는 소수의 역습 기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승부가 될 공산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레체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웨스트햄 vs 본머스. 이 경기는 웨스트햄의 반대 전환 능력과 하프 스페이스 활용, 그리고 본머스의 풀백 오버래핑 타이밍 문제라는 상반된 구조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매치업이다. 웨스트햄 입장에서는 굳이 초반부터 라인을 무리하게 올릴 필요가 없고, 중원에서 페르난데스가 탈압박 이후 전진각을 잡아주는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보현의 발을 거쳐 방향을 바꾸는 설계를 가져갈 수 있다. 본머스가 평소처럼 양쪽 풀백을 높게 올리며 공격적으로 나선다면 한쪽 측면에서 공이 막힌 직후 반대편으로 전환되는 타이밍이 이 경기의 핵심 포인트가 된다. 제로드 보현은 측면에서 안쪽으로 이동한 뒤 시야를 넓게 두고 반대편 윙이나 오버래핑 풀백에게 긴 전환 패스를 공급하는 데 능한 자원이라 본머스의 불안한 측면 밸런스를 정면으로 찌를 수 있다. 한쪽 풀백이 전진한 사이 더블 볼란치의 커버가 늦어지는 장면이 나오면 웨스트햄의 약한 쪽 측면에서 아이솔레이션이 형성되고, 여기서 1대1 돌파나 컵백 한 번으로 박스 안이 그대로 열릴 가능성이 크다. 카스텔리아노스는 이런 상황에서 박스 안에서 위치를 잘 잡는 공격수라 니어, 포스트와 페널티 스팟 사이 공간을 오가며 크로스와 낮은 컵백에 동시에 반응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박스 앞에서 세컨볼이 흘러나오는 장면이 나오면 마테우스 페르난데스의 묵직한 인스텝 중거리 슈팅 옵션 역시 웨스트햄 입장에서는 강력한 득점 루트가 될 수 있다. 본머스는 에바니 우송과 크루피의 직선적인 침투를 통해 웨스트햄의 라인 뒤를 노릴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풀백과 미드필더의 라인이 동시에 올라갔다가 전환에 늦게 반응하면 역으로 더 큰 공간을 내주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웨스트햄은 이런 구조를 잘 알고 있기에 초반에는 라인을 다소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중원에서의 탈압박 성공 여부에 따라 공격 스위치를 켜고 끄는 방식으로 경기를 조절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보현이 중앙과 측면을 오가며 반대 전환 타이밍을 재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면 본머스 풀백들은 한 번 전진 후 바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되면 본머스의 장점인 공격적인 풀백 전진이 오히려 위축되고, 반대로 웨스트햄은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에서 더 많은 1대1 구도를 가져가며 원하는 형태의 공격을 전개할 수 있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와 함께 본머스의 커버 타이밍이 더 어긋나기 시작하면 웨스트햄의 반대 전환과 중거리 슈팅 옵션은 더욱 위력적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양쪽 풀백의 오버래핑 타이밍이 불안정한 본머스의 구조적 약점이 제로드 보엔과 마테우스 페르난데스의 공격 옵션을 통해 정면으로 드러나는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경기다. 종합적으로 보면 안정된 중원 구조와 반대 전환 패턴,
박스 앞에서의 결정력까지 감안했을 때 웨스트햄 쪽이 승점 3점을 가져갈 준비가 더 잘 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편이 합리적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웨스트햄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오사수나 vs 레알 마드리드. 이 경기는 하프라인 근처 압박 타이밍이 들쭉날쭉한 한 팀과 그 틈을 정확히 읽고 라인 사이를 찢는 미드필더를 보유한 팀의 맞대결이다. 오사수나는 중원에서 한 번 센 압박을 시도하려 하지만 타이밍이 맞지 않는 순간이 많아 미드필더와 수비 라인 사이 간격이 계속 벌어진다. 그래서 공수 전환 과정에서 수비 블록이 정렬되기도 전에 중앙이 비고 그 사이로 상대 공격수가 자유롭게 파고들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레알 마드리드의 주드 벨링엄은 이런 간격을 읽어내는 감각이 탁월한 선수다. 공을 받는 순간 주변 시야를 확보하고 압박이 늦게 붙는 방향으로 드리블 각도를 튼 뒤 한 번에 라인을 깨는 움직임을 선호한다. 벨링엄이 하프라인 근처에서 첫 라인을 무너뜨리는 순간 뒤쪽에서는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거리가 더 벌어지고 앞쪽에서는 음바페와 비니시우스가 동시에 뒷공간을 향해 가속한다. 오사수나 수비 입장에서는 블록을 다시 정비하기도 전에 박스 앞과 뒷공간을 동시에 방어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되고 결국 수비 블록이 흔들리며 결정적인 슈팅 찬스를 허용할 가능성이 크다. 부디미르를 활용한 세트피스와 크로스, 루벤 가르시아의 킥, 오로지의 라인 사이 움직임을 통해 오사수나도 홈에서 버텨보려 하겠지만 순수 전력과 전환 속도 차이는 분명하다. 특히 라인을 조금이라도 올려 공격에 나서는 순간 오사수나의 하프라인 압박 타이밍 문제는 더 크게 부각되고 레알 마드리드에게 넓은 중앙 통로를 제공하는 역효과로 돌아올 위험이 있다. 레알 마드리드는 벨링엄의 타이밍 조절과 드리블을 통해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을 집요하게 노리고 그 틈을 이용해 음바페와 비니시우스가 박스 안으로 파고드는 그림을 반복적으로 만들 수 있다. 이 구조를 감안하면 스코어 흐름은 자연스럽게 레알 마드리드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고 경기 내용에서도 레알 마드리드가 주도권을 잡고 오사수나를 자기 진영에 묶어두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다만 이런 유형의 매치업은 시장에서도 이미 전력 차이가 충분히 반영되어 레알 마드리드 승리 배당의 매력은 크지 않을 공산이 크다. 반면 전술 구조와 공격 자원 구성, 오사수나의 압박 문제를 함께 놓고 보면 레알 마드리드가 만들어낼 득점 기대값은 상당히 높고 오사수나 역시 완전히 침묵하지만은 않는 방향으로 경기가 흘러갈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가 이기느냐를 맞추는 것보다 얼마나 많은 골이 나올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는 편이 더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전력 차이는 레알 마드리드 우위로 분명하지만 배팅 포인트는 승부가 아니라 언오버에 두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는 매치업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오사수나 패 추천. 언더오버 오버 강추. 라이프치히 vs 도르트문트. 이 경기는 단순한 상위권 맞대결이 아니라 측면 크로스를 둘러싼 박스 안 공방과 이선 침투 마무리에 대한 대비가 승부를 가르는 매치업이다. 라이프치히는 안정적인 4-3-3 구조 속에서 중원이 한번 압박을 풀어낸 뒤 측면 풀백과 윙을 활용해 크로스각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공격 설계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카르도주는 중앙에서 센터백들 사이를 오가며 제공권 싸움을 걸어주고 하드는 그 주변을 파고들며 뒷공간을 노리는 움직임으로 수비 라인을 계속 넓혀놓을 것이다. 무엇보다 바움가르트너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출발해 박스 안으로 늦게 침투하는 유형이라 한 번 측면에서 크로스가 올라오는 순간 세컨볼 지점을 정확히 선점할 수 있는 자원이다. 반면 도르트문트는 최근 중앙 수비수들의 측면 크로스 대응이 흔들리면서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과 클리어 타이밍이 꼬이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크로스를 한번 걷어내더라도 그 뒤에 떨어지는 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이선 침투와 중거리 슈팅을 연달아 허용하는 패턴이 자주 나온다. 라이프치히 입장에서는 이 약점을 모를 리 없기 때문에 무리한 롱패스보다 풀백과 윙 조합으로 측면 깊은 위치까지 올라간 뒤 낮게 깔리는 크로스와 컷백을 반복하는 쪽으로 경기 계획을 세울 가능성이 높다. 이때 바움가르트너가 박스 안팎 경계 지점에서 타이밍을 재다가 수비가 공에 쏠리는 순간을 절묘하게 역이용해 세컨볼 지점을 파고들면 자연스럽게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여러 차례 만들어낼 수 있다. 최근 도르트문트는 페널티 박스 안쪽 공간에서 실책성 플레이를 동반한 수비 조직 문제를 여러 차례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실수가 나오면 연속된 위기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반대로 도르트문트도 기라시와 아데예미를 중심으로 역습 한 방을 노릴 수 있지만 라인을 올리는 순간 측면과 박스 안 커버를 동시에 관리해야 해서 수비 부담이 상당히 커진다. 라이프치히는 이 부분을 고려해 너무 전진 라인을 무리하게 유지하기보다는 중원에서 한 번 더 걸러낸 뒤 공격 전개 속도와 크로스 타이밍을 조절하면서 상대 수비의 실수를 유도하는 운영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경기가 길어질수록 측면 크로스 물량과 박스 안 세컨볼 싸움에서 벌어지는 작은 차이가 점점 누적되고 그 차이를 바움가르트너가 골과 직결되는 장면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그림이 충분히 그려진다. 결국 최근 보여주고 있는 수비 안정감과 조직적인 완성도, 그리고 상대 약점을 파고들 수 있는 공격 패턴을 모두 종합하면 경기 흐름은 라이프치히 쪽으로 조금씩 기울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라이프치히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PSV vs 헤렌벤. 이 경기는 전방 압박을 시도하지만 간격 관리에 실패하는 헤렌벤과 하프라인 부근에서 전진 패스 타이밍을 정확히 잡을 줄 아는 아인트호벤의 대결이라는 점에서 상성이 명확하다. 헤렌벤은 전방 압박의 출발이 빠르지만
뒤에서 올라오는 속도가 받쳐주지 못하면서 세컨드 라인 간격이 벌어지고 더블 볼란치 앞뒤 공간이 비는 장면이 반복된다. 이 틈을 아인트호벤의 에이스 드리우에크가 하프라인 근처에서 공을 잡은 뒤 전진 드리블로 공략한다면 수비 진영이 재정비되기 전에 바로 파이널 서드 진입과 유효 슈팅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사이바리는 라인 사이 지점에서 볼을 받자마자 방향 전환이 빠른 자원이라 헤렌벤의 이선 압박이 한 번만 어긋나도 곧바로 전방으로 찔러 넣는 패스를 선택할 수 있다. 비어르마는 이 움직임을 읽고 하프라인 부근에서 상대 압박을 흘려보낸 뒤 전방과 측면으로 정확한 전진 패스를 공급하며 그 순간 헤렌벤 중원과 수비라인 사이 공간이 크게 벌어지는 약점이 드러난다. 헤렌벤 입장에서는 벤테를 향해 빠르게 전개의 한 번의 위협 장면을 만들고 싶지만 중원 간격이 무너지는 바람에 전개가 측면으로 새는 경우가 많아지고 그 사이 세컨볼 경쟁에서 밀릴 위험이 크다. 브라워스가 전진 패스로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순간 볼이 끊기면 곧바로 역습 트리거가 되어 역으로 하프 스페이스와 박스 앞 공간이 크게 노출되는 장면도 충분히 예상된다. 아인트호벤은 이런 구조적인 약점을 알고 있다는 듯 중원에서의 볼 순환 속도를 높인 뒤 드리우에크가 탈압박 이후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는 타이밍에 맞춰 패턴 플레이를 자주 활용하는 팀이다. 특히 드리우에크가 안쪽으로 컷인하며 슈팅 모션을 가져갈 때 사이바리는 박스 앞 세컨 찬스를 준비하고 풀백은 측면에서 추가 크로스 옵션을 열어두기 때문에 한번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두세 차례 연속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구조다. 이처럼 객관적인 전력 차이와 전술 구조를 모두 고려하면 승리 방향성 자체는 아인트호벤 쪽으로 크게 기울어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다만 시장에서 이미 이 전력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인트호벤 승리 배당만 놓고 보면 메리트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실질적인 배팅 접근에서는 단순 승리보다 전개 구조와 수비 간격 문제를 반영해 득점 양상, 즉 언더오버를 주력으로 설정하는 것이 더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전방 압박이 비운 두 번째 라인과 하프라인 부근에서 전진 패스 타이밍을 잡는 플레이메이커 조합이 맞부딪히는 경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유효 슈팅 수와 득점 기대값이 모두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매치는 아인트호벤 우세 흐름 속에서 스코어가 어느 정도 열릴 개연성이 높고 그만큼 언어버 쪽에서 가치 있는 포인트를 찾기 좋은 한 판이라고 보는 쪽이 합리적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아인트호벤 승 추천 언더오버 오버 강추 툴루즈 vs 파리FC 이 경기는 3-4-3 기반의 공격적인 전방 압박과 간결한 역습을 준비한 쪽이 빌드업 불안과 패스 정확도 저하에 시달리는 상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파고들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툴루즈는 얀 보호와 카세레스를 앞세워 후방에서부터 라인을 끌어올린 뒤 중원에서 한번 방향을 바꿔주고 메살리에게 공을 집중시키는 패턴으로 공격의 출발점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 메살리는 전방 압박 타이밍을 읽는 능력이 뛰어나 파리FC 수비수와 미드필더 사이에서 패스 속도가 느려지는 순간을 포착해 인터셉트를 노리는 움직임을 반복할 것이다. 파리FC는 5-4-1 블록으로 내려앉아 버틴 뒤 제벨스를 향한 롱패스를 통해 탈출을 시도하겠지만 빌드업 자체가 불안한 상태라 첫 패스를 깔끔하게 연결하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수비 라인에서 중원으로 나가는 패스가 조금만 부정확해져도 메살리나 카세레스에게 끊기고 곧바로 역습 상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툴루즈 입장에서는 상대 빌드업 실수를 기다리기보다는 메살리가 선봉에 서서 전방 압박을 강하게 가동해 의도적으로 실수를 유도하는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다. 공을 따낸 직후에는 길게 끌지 않고 측면 윙어와 중앙 공격수가 동시에 침투하는 움직임을 활용해 짧고 간결한 패스 몇 번으로 박스안까지 도달하는 그림이 반복될 수 있다. 반면 파리FC는 빌드업이 막히는 장면이 거듭될수록 블록이 더 깊게 말리게 되고 이고네가 사이드에서 공을 받아도 고립된 상태에서 드리블을 시도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카마라는 이런 상황에서 수비라인 앞을 지키며 인터셉트를 노리겠지만 동시에 빌드업의 출발점 역할까지 떠안게 되면 압박을 받는 구역에서 위험한 패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늘어난다. 그래서 전반부터 툴루즈의 전방 압박과 파리FC의 빌드업 불안이 맞부딪히는 장면이 자주 나올 것이고 그 타이밍을 메살리가 한 번만 정확히 읽어낸다면 곧바로 선제 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기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면 파리FC는 뒤진 스코어를 만회하기 위해 라인을 조금씩 올릴 수밖에 없고 그때마다 뒤쪽 공간은 더 넓게 열리면서 툴루즈의 역습 한 방이 다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것이다. 다만 툴루즈가 스코어를 앞선 이후에는 과도하게 속도를 올리기보다는 블록을 한번 조이고 역습 타이밍만 선별하는 운영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경기 전체 득점이 과하게 폭발하는 방향보다는 적절한 선에서 관리될 여지도 존재한다. 결국 이 경기는 툴루즈가 전방 압박과 인터셉트를 통해 흐름을 쥐고 파리FC가 빌드업 불안에 발목이 잡히는 구도 속에서 스코어와 내용 모두 툴루즈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은 매치로 볼 수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툴루즈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NAC 브레다 vs FC 볼렌담 이번 경기는 미드필더 간격과 이선 침투 타이밍 싸움으로 보는 편이 정확하다. 폴렌담은 미드필더 간격이 넓게 벌어지는 구간에서 세컨볼을 자주 놓치고 그 여파로 중앙 장악력이 떨어지며 상대에게 연속적인 공격 턴을 내주는 패턴이 꾸준히 반복되고 있다. 이 틈을 브레다는 홀트비의 전진 패스와 브림의 침투로 곧바로 공략할 수 있는 카드가 있다. 브레다의 에이스 역할을 맡는 브림이 그 넓어진 간격을 재빠르게 파고들어 전방으로 침투한다면
폴랜담 포백은 전진에 압박할지 라인을 유지할지 즉각적인 판단을 요구받게 되고 이 과정에서 수비 간격이 흔들리며 실점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수만호는 브림이 미들존을 돌파하는 순간 센터백 사이를 가르는 움직임으로 수비 라인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 수 있고 한 번만 타이밍을 제대로 잡아도 박스 안에서 1대1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조합이다. 브레다는 볼이 위치한 주변 지역에 선수들을 모아 수적 우위를 만든 뒤 그 우위를 짧은 패스와 전진 패스로 이어가는 방식으로 공격을 전개하기 때문에 중앙 간격이 벌어진 상대를 만날수록 공격적인 장점이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반면 폴랜담은 세컨볼 경쟁에서 밀리는 순간 부칼라가 넓은 지역을 혼자 커버하려다 위치가 애매해지는 장면이 나오고 그 틈 사이로 브림이 연속적으로 침투해 슈팅 찬스를 만드는 시나리오가 충분히 그려진다. 베어만을 향한 볼 배급과 웨를러스의 측면 돌파로 반격을 노릴 수는 있지만 중원 간격과 세컨볼 대응이 해결되지 않으면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안정감을 찾기 어렵다. 그래서 경기 전체 흐름을 놓고 보면 폴랜담이 미드필더 간격과 세컨볼 경쟁을 동시에 버텨내지 못하는 구간이 길어질수록 브레다가 전방 침투와 박스 앞 마무리에서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폴랜담 중원의 활동량이 떨어지는 타이밍이 찾아오면 간격은 더 벌어지고 이 틈을 브림이 집중적으로 공략하면서 추가 득점까지 노릴 수 있는 구도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브레다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칼리아리 vs 라치오. 이 경기는 측면을 어떻게 쓰느냐가 아니라 측면을 비워놓았을 때 그 대가를 누가 더 크게 치르느냐가 승부의 핵심이 되는 매치다. 칼리아리는 평소처럼 풀백을 높게 끌어올려 4-3-3의 폭을 최대한 넓히고 지토 루본보를 통해 측면 돌파를 시도하려 하겠지만 공을 빼앗긴 직후의 수비 전환 속도가 관건이 된다. 지토 루본보가 전진 드리블을 시도했다가 공을 잃는 순간 그 뒤를 받쳐야 할 풀백은 이미 하프라인을 넘은 위치에 서 있을 가능성이 크고 이때 빈 자리를 메워야 하는 선수는 중앙 미드필더가 된다. 하지만 중앙에서 공간을 지켜야 할 아도포까지 측면 커버에 나가게 되면 박스 앞과 하프 스페이스에 큰 구멍이 생기고 여기서 한 번씩 전환 패스를 허용하는 장면이 자주 나올 수 있다. 라치오는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려 할 것이다. 공을 따낸 직후 로벨라가 고개를 들고 사이드 체인지 각을 보는 순간 노슬린과 이삭센은 이미 빈 측면 뒷공간을 향해 달려나가 있는 그림이 예상된다. 로벨라의 중장거리 대각선 패스가 측면으로 정확히 떨어지면 노슬린은 페널티 박스 옆 라인까지 공을 끌고 가 낮은 크로스를 선택할 수 있고 반대편 이삭센은 박스 안에서 컵백에 맞춰 들어오는 움직임으로 마무리를 노릴 수 있다. 칼리아리가 이를 의식해 풀백의 전진폭을 줄이면 측면에서의 공격 위협은 다소 줄어들겠지만 그만큼 킬릭 소이를 향한 지원이 약해져 중앙에서의 볼 소유 시간이 더 짧아질 위험이 있다. 반대로 평소대로 풀백을 깊게 올리며 공격 가담을 유지한다면 볼을 잃는 순간마다 측면 뒷공간은 넓게 열리고 라치오의 전환 한 번 한 번이 곧바로 결정적인 장면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특히 전반 중반 이후부터는 칼리아리 풀백과 윙의 왕복이 잦아지면서 체력 부담이 쌓이고 이때부터 수비 전환 속도는 눈에 띄게 느려질 수밖에 없다. 이 구간에서 라치오는 템포를 무리하게 끌어올리기보다는 로벨라를 중심으로 공을 한 번 더 돌려가며 압박을 피하고 확실한 전환 찬스가 포착되는 순간에만 속도를 높이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다. 후반으로 갈수록 칼리아리가 홈 분위기에 기대어 더 공격적으로 나올수록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의 뒷공간은 한층 더 넓어지고 노슬린과 이삭센이 그 구역을 차지하는 빈도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내려앉아 버티는 양상이기보다는 칼리아리가 과감한 풀백 전진을 유지하는 만큼 라치오의 역습이 자주 맞불을 놓는 구조로 전개될 여지가 크다. 결국 측면 뒷공간을 먼저 점령하는 쪽, 그리고 그 공간을 활용해 더 높은 퀄리티의 마무리를 만들어 내는 쪽이 스코어보드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지점에서 라치오의 전원 설계와 로벨라의 판단이 칼리아리보다 한 수 위라는 평가를 받기 쉽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칼리아리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맨체스터시 vs 뉴캐슬. 이 경기는 하프 스페이스를 점령해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려는 맨시티와 수비형 미드필더가 너무 낮게 내려서 전진 연결이 막힌 뉴캐슬의 구조 싸움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초반에는 뉴캐슬이 라인을 너무 올리기보다는 4-3-3 두 줄 블록을 자기 진영 안에 세워둔 채 지키는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맨시티는 빌드업 단계에서 센터백과 더블 피벗이 폭을 넓게 쓰며 오마르 마르무시와 베르나르도 실바를 하프 스페이스로 끌어내려 볼을 받아주는 패턴을 통해 중원 숫자 우위를 만들어 갈 것이다. 오마르 마르무시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받아 수비 한 명을 끌어내는 순간 풀백이 바깥으로 오버래핑을 들어가고 베르나르도 실바가 반대편에서 방향 전환을 통해 측면과 중앙을 한 번에 흔드는 그림이 예상된다. 뉴캐슬 입장에서는 후방 빌드업 시 수비형 미드필더가 지나치게 낮게 서 있기 때문에 뉴트럴 존에서 공을 이어받을 중간 연결고리가 끊기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뉴캐슬은 자연스럽게 롱볼이나 측면으로의 단순한 탈출 패턴에 의존하게 되고 이 공이 수비에 막혀 다시 돌아오는 순간 하프라인 근처에서부터 맨시티의 공격이 다시 시작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위험이 크다. 반면 맨시티는 하프 스페이스로 내려오는 오마르 마르무시와 베르나르도 실바를 중심으로 패스를 주고받으며 전진 템포를 살려가면서 공격의 폭을 넓혀 나갈 수 있다. 오마르 마르무시가 전진 드리블로 한 줄을 넘어뜨리면 홀란드가 박스 안에서 마킹을 끌어당기고
반대편 윙과 2선 미드필더들이 지연 없이 박스 근처까지 침투해 세컨드 찬스를 가져가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열린다. 뉴캐슬 수비형 미드필더의 위치가 낮게 고정된 만큼 박스 앞 공간과 하프 스페이스 사이에 애매한 빈 구역이 생기기 쉽고, 이 공간에 베르나르도 실바가 자리 잡게 되면 슈팅과 마지막 패스를 모두 선택할 수 있는 압박 없는 상황이 자주 만들어질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뉴캐슬은 수비 라인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체력 소모가 커지고, 라인을 올리고자 해도 전진 연결이 안 되는 딜레마 때문에 중원과 공격진 간 간격이 더욱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 사이 맨시티는 템포를 조절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측면에서의 와이드 크로스와 하프 스페이스 침투, 박스 앞 패턴 플레이를 번갈아 사용해 뉴캐슬 수비 블록을 계속 시험할 수 있다. 후반으로 갈수록 뉴캐슬은 교체 카드로 에너지를 보충하며 라인을 조금 더 올리려 하겠지만, 전진 연결 구조 자체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오히려 하프라인 주변에서 공을 잃고 역습을 허용할 위험이 커진다. 결국 이 매치는 하프 스페이스로 내려와 볼을 받아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는 맨시티와 수비형 미드필더가 너무 낮게 서서 전진 연결이 막힌 뉴캐슬의 대비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승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전체적인 슈팅 볼륨과 박스 안진입 횟수, 세컨드 볼 횟수까지 종합하면 맨시티 쪽의 득점 기대값과 승리 기대값이 훨씬 두껍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구도라고 보는 편이 현실적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맨시티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에이티 마드리드 vs 에스파뇰. 이번 경기는 전력 차이와 경기 운영 능력에서 에이티 마드리드가 확실히 상위에 있는 매치업이다. 경기 초반부터 에이티 마드리드는 중원에서 바리오스를 중심으로 볼을 점유하며 좌우 풀백과 이선 자원을 활용해 에스파뇰 진영 깊숙이 라인을 밀어넣을 가능성이 높다. 알바레즈와 줄리아노 시메오네는 수비 라인 사이에서 계속해서 움직이며 한 명은 내려와 연계를 돕고 다른 한 명은 뒷공간을 파고드는 역할 분담을 통해 수비를 흔들어 놓을 수 있다. 에스파뇰은 두 줄 수비를 만들어 버티려 하겠지만 공을 잡는 시간 자체가 짧고, 전환 상황에서도 키케 가르시아에게 볼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공격에서 숨을 고를 틈이 많지 않을 것이다. 특히 에스파뇰의 세트피스 수비 집중력 문제는 이 경기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코너킥이나 간접 프리킥 수비 시 마킹 대상을 놓치고 시선이 공만 따라가는 장면이 반복된다면 에이티 마드리드의 장신 센터백과 알바레즈가 이 타이밍을 집요하게 노릴 여지가 크다. 에이티 마드리드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한 명은 니어 포스트로 파고들며 공이 궤적을 건드리고, 다른 한 명은 파 사이에 서 있다가 뒷공간으로 튀어나가는 패턴을 자주 활용하는 팀이다. 에스파뇰의 수비가 이 움직임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시야에서 상대를 놓치는 순간 바리오스가 박스 바깥에서 세컨드 볼까지 준비하고 있는 구조라 두 번째 파동에서도 슈팅이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전반에는 점유율과 점진적인 찬스 누적을 통해 에스파뇰을 뒤로 물러서게 만들고, 후반에는 체력과 집중력의 차이가 세트피스 한 방으로 스코어를 벌리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른 변수들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흐름과 공중볼 경쟁에서의 우위, 그리고 후반 세트피스 집중력 차이를 종합하면 에이티 마드리드 쪽 승리 기대값이 위로 열려있는 구조라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에이티 마드리드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아약스 vs 네이메헌. 이 경기는 점유를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하려는 한쪽과 세컨드 볼과 중거리 한 방으로 흐름을 바꾸려는 쪽의 구조적인 대비가 핵심이다. 아약스는 돌베르를 축으로 박스 안에서의 마무리와 연계를 동시에 노리며 글러우와 클라센이 하프 스페이스에서 전진 패스와 침투를 반복해 슈팅 볼륨을 늘려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세트피스 수비 시 데인마크 전원이 느리고 첫 번째 볼을 걷어낸 이후 세컨드 볼 위치를 제때 점유하지 못하는 약점이 이번 경기에서도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 코너킥이나 박스 근처 프리킥 상황에서 오가와가 골문 근처에서 첫 볼 경합을 만들어내면 공이 완전히 멀리 벗어나지 못하고 박스 외곽 아크 정면이나 하프 스페이스에 떨어질 여지가 크다. 이 지점을 네이메온의 중거리 슈팅 능력을 겸비한 우아이사가 페널티 박스 밖 세컨드 볼의 낙하 지점을 미리 선점해 차지한다면 곧바로 강력한 인스텝 중거리 슈팅 한 방으로 경기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다. 체리는 킥 정확도가 좋아 세트피스 한 번만 제대로 맞아 떨어져도 첫 볼은 오가와 쪽, 두 번째 볼은 우아이사 쪽으로 떨어지도록 설계된 패턴을 반복할 수 있다. 아약스 입장에서는 점유율과 슈팅 숫자에서는 앞설 가능성이 크지만 세트피스 이후 세컨드 볼 싸움에서 집중력이 흔들리는 순간마다 실점 위기를 맞게 되는 구조다. 네이메어는 라인을 너무 올리지 않고 중원에서 밀도를 유지한 채 세컨드 볼 회수와 중거리 슈팅 타이밍만 기다리는 쪽에 가까워 적은 기회에서도 효율적으로 스코어를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다. 경기 초반에는 아약스가 상대를 박스 안에 묶어두고 두드리는 시간이 길어지겠지만 그 과정에서 코너킥 프리킥이 누적될수록 네이메어이 노릴 수 있는 세컨드 볼 찬스도 같이 쌓이게 된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과 체력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세트피스 한 방 이후 박스 외곽에서 우아이사의 인스텝 슈팅이 제대로 맞는 순간이 나오면 그 타이밍이 곧 승부처가 될 수 있다. 점유율과 볼 터치는 아약스 쪽 숫자가 높게 찍히더라도 실제로 경기의 공기를 바꾸는 장면은 네이메온의 세트피스 세컨드 볼 패턴에서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 전술 구조와 세트피스 성향, 그리고 중거리 슈팅의 위협을 종합적으로 놓고 보면 이 매치는 언더독인 네이메온이 효율적인 한 방으로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열려있는 승부라고 볼 수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아약스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PSG vs FC 메스.
이 경기는 하프스페이스를 누가 먼저 점령하느냐, 그리고 그 지점에서 전진 패스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어가느냐가 승부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파리 생제르맹은 비티냐를 중심으로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고 크바라트스켈리아가 왼쪽에서 안쪽으로 파고드는 움직임을 통해 메스의 더블 볼란치 주변 공간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스의 중원 압박이 헐거운 특성상 비티냐가 하프스페이스로 빠져나와 공을 받는 장면이 여러 차례 연출될 수 있고, 그때마다 곤살로 아무스와 크바라트스켈리아를 향한 전진 패스가 이어질 여지가 크다. 비티냐가 수비형 미드필더 뒤 공간에서 방향 전환에 성공하는 순간 곧바로 크바라트스켈리아와의 2대1 패스 혹은 곤살로 아무스를 향한 슬립 패스가 들어가면서 메스 수비 라인은 한 번에 박스 안까지 끌려 들어갈 수 있다. 메스는 이부 사네와 치타이슈빌리의 역습 한 방으로 반격을 노리겠지만 중원 커버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지는 구조라 공을 빼앗긴 뒤 재정렬 과정에서 수비형 미드필더의 체력이 빠르게 소모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블 볼란치 앞뒤 간격이 벌어지고 그 틈을 비티냐와 크바라트스켈리아가 계속해서 파고드는 구도가 반복될 수 있다. 전방에서는 곤살로 하무스가 센터백 사이를 끊임없이 두드리며 라인을 아래로 끌어내리고, 측면에서는 크바라트스켈리아가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풀백과 센터백 사이를 벌려놓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비티냐는 항상 공이 없는 쪽 하프스페이스를 점유하며 한 번의 패스로 수비 블록을 수평으로 찢어버리는 직선적인 패스를 선택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점한다. 메스 입장에서는 중원 압박이 조금만 늦어져도 수비형 미드필더 앞에서 비티냐에게 공을 내주는 장면이 반복되고, 그 순간마다 최종 수비 라인이 깊게 말려 들어가거나 라인이 붕괴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형 미드필더의 체력까지 방전되기 시작하면 하프스페이스 커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박스 앞 공간을 통째로 내주는 장면이 더 자주 나올 수 있다. 파리 생제르맹은 이런 구조적 우위를 바탕으로 굳이 속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지 않더라도 침착하게 패스를 돌리다가 비티냐와 크바라트스켈리아를 통해 필요할 때마다 날카로운 전진 패스를 선택하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메스가 라인을 올려서 압박을 시도하면 곧바로 곤살로 하무스 뒷공간 침투와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드는 크바라트스켈리아의 움직임이 결합해 뒷공간을 찢는 장면이 만들어질 수 있다. 반대로 메스가 라인을 내리고 버티기에 들어가면 박스 앞에 비티냐와 크바라트스켈리아, 이선 자원들이 줄지어 서서 하프스페이스에서 연속적인 패스 교환과 슈팅을 시도하는 그림이 길게 이어질 공산이 크다. 종합하면 메스의 헐거운 중원 압박과 넓은 커버 범위 문제는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전진 패스의 강점을 가진 파리 생제르맹에게는 분명히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비티냐와 크바라트스켈리아가 어느 타이밍에 어떤 각도로 하프스페이스를 파고들어 전진 패스를 연결하느냐에 따라 스코어 차이만 달라질 뿐 전체 흐름 자체는 파리 생제르맹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은 승부로 읽힌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파리 생제르맹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